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수도권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이번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금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여야가 전면에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의 대결 구도가 총선 전국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고 선거제 개편의 향방과 이에 따른 제3지대 운명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의 수도권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4호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년 문제를 해결할 40대 청년 인재 3명도 영입했습니다. 여당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을 찾아 네 번째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도심 단절을 일으키는 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통합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공서가 나눠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기 전에 됐고 와서 보니까 더 그러네요. 이 부분이 이 동서의 구간 자체의 이 경계를 없애는 거니까요. 또 광역 급행철도를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한국나노기술원도 방문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발표했죠. 그만큼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에 영입된 갤럭시 성공신화주역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참석해 반도체 업계 의견을 깊이 청취하고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과 반도체 연구원인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 그리고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을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도권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전부터 총선 후보자 면접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이 대표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로 목표치를 올리면 151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생과 전쟁, 저출생과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모 중심에서 출생아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출생 기본소득과 남북 간 한라인 복원 등을 위기 극복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걸고 자객 공천을 한다는 질문에 이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 다른 인천 계양을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받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총선 후보자 면접은 전체 질문과 개별 질문, 심층 질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관위의 시스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아름답게 승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관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엿새 동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1대 국회 막바지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위원회로 연금 전문가로 불리는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연금개혁안 속에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수기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라. 위원회는 두 가지 단계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전문가 50여 명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여론조사용 설문지도 작성합니다. 2단계에선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뒤 그중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선발해 의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 개혁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관계를 다루는 구조개혁안이 포함됩니다. 시민 의견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면 그땐 정치권의 공이 넘어갑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5월 말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를 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달리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공론화가 연금개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총선을 2달여 앞둔 여야 대표들 행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습 이후의 그 심경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도 동시에 그 선거제 등 당 내부적으로 의견이 그 나누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 이 입장문 발표부터 이 기자들의 질의 응답까지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 피습 사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부분이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목의 흉터가 아주 끔찍하게 느껴진다고 밝혔거나 또 이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 이 가해자가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 단검을 만들어 연습까지 해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범죄를 저지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이런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이 현재의 정치 구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답변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당내에서 의견이 좀 나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가 된 뒤에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언급하기보다는 총선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밝혔고요. 또 선거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길지 않은 시간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원을 찾았습니다. 또 수도권 공약에 나선 건데
이곳은 5석 전석이 민주당 의원이었던 곳인데 3석을 탈환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제시한 그 공약들 표심 잡기에 성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왜 수원을 주목해야 되나 이 부분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전국 순회를 나섰었죠. 그리고 이후 재방문에 첫 번째로 나선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수원입니다. 네. 이 반도체와 철도 지하와 같은 공약을 들고 이 수원 민심을 설득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원이 수도권의 민심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열세인 곳이기도 때문인데요. 이 한 위원장이 언급했던 이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오찬에서도 이 내용이 역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5석 전석을 장악한 이 수원에서 3석을 탈환하는 것을 이번 총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이 가진 의미는 사실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12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인 동시에요. 경기도청의 소재지입니다. 또 인근 생활권인 용인, 화성, 안양, 오산 등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류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21대 총선에서는 인근 지역인 용인과 화성, 안양까지 넓게 보면 모두 10석 중에 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수원 방문은 앞으로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수도권 남부에서도 특히나 수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선거제를 놓고 특히 그 비례대표제를 놓고 소수 정당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그 병립형 회기로 분위기가 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진보권 소수 정당들과 또 시민사회가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 준연동형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고 하죠. 이 최소 한 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7에서 8% 이상의 정당 투표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진보당, 또 녹색당과 노동당 등 이 진보 4당과 진보권의 시민단체들은 이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개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진보 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개혁 시도를 중단하고 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멈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지난 총선에서 이 2당을 제외한 3당에서 5당이 합쳐서 받은 국민의 지지는 22%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간 의석은 이 12석 전체 의석의 4%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이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진보 소수 정당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고려해서 이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권역 비례 의석의 30%를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은 소수 정당에게 먼저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민주당이 이 연대를 그동안 제시했던 진보권의 이 소수 정당들과 선거제 확정 과정까지 얼마만큼 연대를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신당도 이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을 놓고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 비례의석 확보에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030 남성 또 미래기술 반도체 등에 대한 정책을 앞세운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이냐 아니면 이 호남 지역의 지지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개혁 미래당이냐. 일단 지금 이게 크게 2개의 중텐트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 2개의 중텐트가 하나로 합쳐지는 빅텐트 구성은 조금씩 계산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차방정식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 새로운 미래 또 미래 대연합이 합의한 이 비전대화 협의체의 첫 회의는 원래 지난달 28일 날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28일 날 회의가 30일로 연기가 됐고 이마저도 미뤄졌거든요. 물론 이 연기된 것은 당초 3자 간 대화로 추진됐던 이 비전 대화가 이 양자로 대화 상대가 좁혀지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연기라고는 하지만 이 비전 대화의 첫 주제를 놓고 의견이 달랐던 것을 보면 이 2개의 중테트가 각각 지향하는 점이 조금 다르지 않냐라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새로운 미래 또 미래 대연합은 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제시했지만 이 개혁신당 측에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주제로 놓고 대화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 주제나 이런 구도 등을 놓고 서로 기득권 싸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양측이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한 2주일 전쯤과는 사뭇 달라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립형으로 만일 회귀를 할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7에서 9% 정도의 득표를 받아야지만이 의석 한 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여론조사 등을 보면 개혁신당이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이낙연 신당보다는 많은 것 역시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신당은 빅텐트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그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면접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천 일정이 이제 서서히 본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공천 스케줄이 본격화되는 게 이 두 신당에게는 또 앞으로 어떤 그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전 세대적으로 특정 세대에서 지지율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면 이 이낙연 신당의 장점은 현역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3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낙마했던 이 비명계 의원들을 영입해서 세 번째 당으로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현재의 전략입니다. 이 총선 때 정당별 기호는요,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의 기준 의석수를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역시 영입전이 이뤄질 데드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오늘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공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첫날인 오늘은 이 서울 종로와 중구 성동을 또 용산, 강북을 등 30개 지역에서의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면접 대상자였죠. 인천 계양을 예비 후보인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또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 등과 함께 면접을 받고요. 면접 후에 이재명 대표 나와서 취재진에게 이 7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좀 짧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라면서 성실하게 준비된 답을 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앞으로 5일간 면접을 진행하고요. 내달 6일부터 이 종합심사에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당연히 이 중에서 비명계 중에 낙마자들이 나올 경우 이낙연 대표가 꾸리고 있는 이 신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또 이준석 대표 역시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 공천 낙마자를 영입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운 상태인데요. 이 김용남 전 의원이 지난 12일에 이준석 신당에 합류했지만 이 계속 러브콜을 보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 합류를 거부하면서 이 세불리는 분위기가 잠시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당 모두 역시 자객 공천과 사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중텐트를 꾸린 두 당이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서로 시작점이 다른 두 거대 정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정치 세력들로 이뤄지는 이 신당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기존 정당의 현역 의원들을 영입해서 세를 불릴 것인지 그러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게 이 중텐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빅텐트가 되는데 어떤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은한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 퇴직 이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 원가량 늘어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사용할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선거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를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국민의 미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전국 5개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필승 여성 전진 대회를 열고 여성 후보 30% 공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 중 여성은 전체의 19%에 불과했다며 한국에서 여성의 공공기관 고위직과 정치 참여가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성이 정치 참여에서 주축이 되는 사회가 보다 발전한 사회라며 22대 국회에선 여성 국회의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되돌릴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을 향해 유예를 위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진심으로 진보 정당이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전면 적용과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7개 단체와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1월 3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유승민 활용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당을 지키겠다라며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면서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활용법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 안 하겠다라고 좀 묘하게 뉘앙스를 풍기긴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유승민 의원이 좀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 직접 후보로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도울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던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경기도 선거를 한동훈 서울, 경기도 유승민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 아니면 견제 이런 부분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줄곧 윤석열 정부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놨었죠. 하지만 잔류 의지를 밝힌 만큼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경쟁해야 한다는 등의 험지 출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이 불출마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당과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당하고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매우 험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 바른정당을 함께했던 이해훈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이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수도권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K 아들에 대한 그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유효하다면 결국 수도권 출마는 안 하시는 건 아닌가. 4월 총선에서의 유승민 전 의원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국민의힘입니다. 어떤 설득과 결단이 내려질지 그 향방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되돌아온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면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여야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당 입장의 간극이 커 협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되돌아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 등 진전이 있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재협상은 해봐야겠죠. 근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진전이 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2월 국회 내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회의적입니다.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독소조항이면 협상을 하겠는데 과거의 진상규명위원회들에서도 다 행사됐던 권한을 갑자기 위헌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악마화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원 11명 중에 7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겠다. 또 임의동행, 압수수색,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행사하겠다. 헌법적 시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거부권 유도가 아니라 저는 이건 거부권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다 이거는. 이런 악마화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이것이 정말 가족들을 위한 일인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재표결을 미루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다가오는 설에 민심의 화두로 떠오르게 될지, 또 총선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깡이었습니다.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령 재개정을 기획만 조사 4개.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저희랑 함께하시게 됐는데 소감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치 뉴스 그리고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전망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패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천 그 부원장님은 현재 그 신성장 경제연구원 또 소장으로 계시는데 호칭은 부원장으로 많이 방송에서 부르기 때문에 부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책도 여러 권 쓰셨고 팬층도 두꺼우셔서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고요. 정 의원님과는 방송에서는 서로 처음 보시는 초면이신 거죠? 어색하시겠지만 열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총선 시계가 정확히 D-70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청산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운동권 청산론, 정권 심판론, 이 프레임 전쟁이 이제 한창 열을 가하고 있는데 어느 쪽 전략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 오늘 첫 등판하신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소위 이제 우리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말하는 게 국회에 가장 많이 대거 들어온 시점이 2000년 총선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쪽과 이해창 당시 총재 쪽에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젊은 피 수혈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총선과 2004년 총선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 학생운동 출신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운동권 청산을 얘기했던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레퍼토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운동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왜 운동권은 청산되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운동권이 뭔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다가 다시 주목받은 거는 민주당의 상대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뭔가 권위주의를 회귀하거나 시대와 좀 동떨어진 일을 계속한 거거든요.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한 거라든가. 네.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정부도 심판하고 박근혜 정부도 심판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아마 역대 임기 1년 반 정도 된 정치인 중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거든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더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권 청산을 얘기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혁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혁신하는 걸 하면 운동권 청산을 하지 말래도 될 거고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면 네. 국민들이 거기에 좋은 점수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 당 입장에서는 총선 전략으로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프레임이 그럼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프레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지금 한국 정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쉬워하는 게 뭘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 일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느낌보다는 술을 좀 더 좋아하시고 어떤 이제 그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많은 걸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뭐 좀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족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셔야 된다. 그래서 민생 제일주의 같은 걸 오히려 좀 내세워서 뭔가 정책 드라이브를 열심히 한다든가. 네. 그리고 뭔가 좀 그동안 부족했던 거는 뭐 과감하게 사과할 건 사과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이렇게 갸우뚱했던 뭔가 민주당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차마 지지하지 못하겠던 가운데 유권자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민주당을 막 헐뜯고 운동권이라고 말하고 등등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길게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운동권 심판론은 기존에도 이제 있었던 거고 현재의 시대 정신으로는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이제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가는 전략이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 최 소장님을 네. 전략 전문가로 영입을 해야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클린턴이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문이 많았는데 두 번이나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 이유가 애초에 자기가 출마하면서 stupid, it's the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라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바로 민생이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해요. 근데도 그게 왜 그렇게 각인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반추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운동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운동권과 관련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또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그렇고요. 운동권과 관련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운동권도 사실은 그 운동권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한 축이 되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권을 저렇게 도매금으로 한 번에 다 일반화시키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진실한 의미의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유사 운동권 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답일 수도 있어요. 왜 나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냐. 아주 단순하고 굉장히 원색적인 질문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나라를 위한 머슴으로서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총선에 그게
타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 민주당의 그 정권 심판론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그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론이 그런데 네. 그 정권 심판론의 한 축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맞듣지 않아 해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35%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지한다는 사람이 52%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30%대 박스권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 개혁을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보다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그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의 딜레마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양당의 이제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당 내에서도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그 논란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우선 그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이어서 이번에 윤희숙 전 의원을 직접 이제 거명을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내리꽂기 일명 그 사천 논란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그 당내 의견 또 외부의 그런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그럼 내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이 대답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분야인데요. 정치는 과정은 뭐 크게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결과로 말하는 산업으로 봐야 돼요. 아, 결과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윤희숙 지금 전 의원을 이제 약간 이제 뭐 사천 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한 게 그게 국민의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실은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과 윤희숙 전 의원과 경선인 후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야 왜 좀 이게 상대방을 띄워주냐 나랑 경선해야 되는 판국인데 네. 그래서 나한테 그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그분들 입장에서 정당하게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과하면 안 되겠죠. 이제 오늘 권영세 의원께서 이제 그런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좀 과하다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비판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전체 서울이 이제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선거에서 이번에 그 선거에서 가장 격전지가 될 걸로 예상된 데가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구 성동 갑을 그다음에 마포 갑을 이런 데가 다 한강벨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떤 포스트를 두고 있는 거, 수를 두고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한강벨트 그 중에서 이제 그 마포갑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지역에 이제 최승재 의원이 한동훈 이제 위원장을 겨냥해서 유명 스타 감독이 기존 멤버를 배제하는 상황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데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누가 헌신하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는 시대정신에서 영입을 한 조정훈 의원이 인재 영입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출마 준비하고 있고 이용호 의원, 신지호 전 의원도 같이 이제 출마를 이제 결심한 그 지역인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최 소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정치는 정말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당성이 없게 되면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김경률, 윤희숙 같은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띄워주지 않아도 네. 경선을 시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당성 있게 절차를 거쳐서 경선에서 승리하면 훨씬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분란을 만드는지 자초하는지 그리고 이미 김경률, 원희룡 뭐 해가면서 벌써 몇 번째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논란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말에요.
진짜 이 총선은 정말 모든 전력을 다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누가 승리했으면 경선에 진 사람까지도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위원장의 몫인데 이건 완전히 사람을 아주 등 돌리게 만드는 식의 이런 이게 그 정치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권영세 의원이 네. 과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 영국 신사 같은 사람이라서 웬만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비대위원장한테 과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디로부터 견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자꾸 늘어난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판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 비대위원장이면 오히려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고 거중 조정하고 경선을 유도해서 정말 마포 예를 든다면 마포라든지 중성동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발목을 지금 잡는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절대로 틀린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도 조금 우려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오늘 그 직접 공천 면접 심사대에 이제 섰는데 오후에 이제 있었죠. 그 면접 그 심사 후에 이제 기자들 질문에 어려운 질문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당 대표가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공천 면접을 직접 받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기존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당대표가 공천 면접을 이제 함으로써 당내에 일고 있는 개파 공천 그리고 이제 친명 자객 공천 논란 좀 어떻게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항상 정치라는 게 우리 이제 앞에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공천 면접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민주당 공천은 항상 다 모든 거를 다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관계없지만 국민들 다수가 좀 아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그 목소리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개파 간 갈등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선거에서라는 건.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뭐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 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불가피한 건데 다만 그것이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면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모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쭉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회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회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호가호위를 하면서 찐박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 되게 많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후회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16년 총선의 패배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진박 간별 논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지금 공천 논란을 국민들 또는 특히 중도의 눈으로 보기에 네. 마치 이것이 찐명 간별 논란처럼 보이게 되면 그게 마치 이제 과거의 친박 공천 논란처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되고 근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게 시켜서 그런 것보다는 각자가 호가호위한 거를 방치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정치는 방치한다고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법적인 책임은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은 뭔가 과도하게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 돼요. 너 어느 정도 호가호위하는 건 괜찮은데 오버해서 호가호위하는 가만히 안 둘 거야. 예컨대 수박을 박살내겠다. 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제재된다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공천 14 어떻게 보면 뭐 직접 모범을 보인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물론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어려운 질문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근데 어떻게 어려운 질문이 없었을 수가 있죠? 지금 재판받는 게 몇 가지인데 그런데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박
개딸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당이 시끄럽고 지금도 공천 때문에 부글부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 결국 어려운 질문들을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피해갔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다 저는 이렇게 본인이 공천 심사를 받으면 내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에 따라 움직인다고 유권자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믿을까요? 과연? 그냥 이 외양은 그런 시스템 공천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객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을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천심사를 받는다는 건 난 비례대표 안 나갑니다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나중에 본인이 뭐 총선 지위라든지 다른 사정이 생겨서 나갈 일이 있을 때 저는 원래 공천 심사까지 받으면서 인천 계양을 해 나가려고 그랬어요. 사무실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불가피하게 비례대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물론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주장이니까는요. 네. 그런데다가 그 자객 공천들 지금 최 소장님 말씀에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요. 이런 거를 왜 당대표가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 총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무슨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경고는커녕 그냥 본인이 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경우는 지금 눈앞에서 방송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공천심사 나가면 이걸 공정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수준을 정말 모르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제3지대 논의로 이제 화두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공약을 이제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폐지, 또 여성 희망, 복무제 이런 좀 파격적인 공약들, 이제 테이블 아래에 있던 것들을 이제 수면 위로 올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대와 또 남녀 갈등 조장이라는 이제 그 우려 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의 빅텐트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또 의구심을 보내는 그 눈치도 있습니다. 이준석 표 정책의 손익계산, 이 빅텐트 조성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준석 대표 일단 정책을 잘 모를 수 있어가지고 네. 짧게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노인 무임승차 폐지인데 현재는 이제 그냥 그 약간 자유이용권처럼 쓰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없애고 교통카드 같은 거를 연간 12만 원을 주겠다 네. 하고 나머지 이제 그거보다 더 쓰는 경우는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한 40% 정도로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군 가산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젊은 남성들에서는 나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병역 의무도 지는데 가산점 혜택도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하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공무원을 하고 싶은 여성에 한해서 경찰관 이제 소방관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예, 뭐 군대에 경찰관, 갔다 와야 소방관 된다. 등등의 네네. 넓게 보면 이제 공무원 계통에 해당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군대를 반드시 갔다 와야지 응시 자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성은 실은 거의 응시 자격도 없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군 가산점을 역으로 적용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양당이 중심일 때는 양당 다 51%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51%가 합의하기 어려운 건 서로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을 밟지 않는다 그럴까요? 네. 근데 제3당, 이게 뭐 진보 성향 제3당이든 보수 성향 제3당이든 3당이 가지는 장점은 금을 한번 깨주는 거예요. 금을 밟으면서 뭔가 성역화되어 있는 거를 막 넘나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걸 성역화된 걸 넘나드는 건데 다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도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캐파가 300석 중에 47석밖에 안 되거든요. 10%를 받아봤자 4.7석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지역구에서 일정 정도 당선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갈라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2030 중에서도 여성을 뭔가 갈라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2030 남성만 결집하는 건데 우리나라 2030 남성의 유권자 비중이
2030 전체가 우리나라 유권자의 30% 정도인데 투표율 기준으로는 2030 다 합쳐서 2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뭐 집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럼 선택과 집중해봤자 2030 남성표를 다 받는다고 쳐도 전체 유권자의 10%밖에 안 돼요. 다 받는 건 물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인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의 캐파를 스스로 쪼그라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지혜로운 정책인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청년층 그리고 이제 남성 젊은 청년층에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그 당에서는 좀 받기 힘든 빅텐트 조성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발상으로 결국은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당을 통합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런 공약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일말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선거 때면은 소위 표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가당치도 않은 공약들을 많이 내는데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나라의 미래, 그러니까 자기들은 젊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중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지하철에서의 그런 그 적자 문제, 경영 부실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남북 분단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군 병역 의무를 수행할 그런 젊은 남성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인 거는 맞아요. 한 10년쯤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10년 전에 이준석이 한 말이 맞을 수 있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연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머릿속으로 세대 포위론을 생각하면서 젊은 남성의 소구력을 갖는 공약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저도 역시 최 소장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과연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던진 거예요. 화두를 던진 것이고 기성세대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그다음에 연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을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아프지만 이걸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그 중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제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길지 않은 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병립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 상황 제3지대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 병립형의 대표 논객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을 주장하셨던 대표 논객이었고 이제 제가 병립형을 주장했던 대표 논객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완전 연동형이 아니라 연합비례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랑 진보정당, 용해인 씨가 있는 기본소득당 등등이랑 해서 연합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는 이제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가 좀 이제 비중 있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권역별 병립형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또 재밌는 거는 연합비례정당의 실제 파트너들은 제3지대랑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연합비례정당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가 권역별 병립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연합비례정당에는 실제로는 연합정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는 제3지대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거든요. 근데 거기랑은 연합 논의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위협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석을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합정치가 아니라 자선사업 정치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제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 최고위원이랑 비슷한 입장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제3지대로 별 영향이 없는 약간 엉뚱한 연합을 논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당 지도부가 저는 이렇게 고민 끝에 권역별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은 바로 그 국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양당으로 진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양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양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무당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연동형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준연동형까지 갔다가 결국은 뭐 보수 정당의 그 상당한 그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위성 정당 내지는 위장 정당을 만들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진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의 논리로 연동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3정당, 제4정당 또 뭐 제3지대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은 야권에서 상당한 반발이 나올 테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혼이 나더라도 빨리 뭐 매를 맞아야 된다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예요. 네. 그렇다면은 빨리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볼 때 이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정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양당이 자신들의 어떤 독과점 구조를 영속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제 처음으로 좀 합을 맞춰봤는데 굉장히 텐션이 있고 열띤 토론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끊어야 되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오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